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직업, 현대자동차 생산직입니다. 연봉 1억, 정년 보장. 그런데 지금 그 가장 안전하다는 자리가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해고요? 없습니다. 법 위반이요? 한 건도 없습니다. 회사는 단 한 명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간 자리에 사람을 뽑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엔 불만도 파업도 월급도 필요 없는 존재가 들어왔습니다. 이게 경영입니까? 복수입니까? 킹산직, 왕킹에 생산직을 붙인 신조어입니다. 2024년 기준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의 평균 연봉은 9,700만 원, 사실상 1억 원 클럽입니다. 각종 성과급, 명절 상여금, 사내 복지까지도 하면 실수령 기준 1억 2천을 넘기는 노동자도 수두룩합니다. 4년제 대졸 초봉이 3,500만 원인 나라에서 고졸로 라인에 서면 그 3배를 버는 겁니다. 경쟁률이 어땠겠습니까? 한때 현대차 생산직 채용 공고가 뜨면 수만 명이 몰렸습니다. 지방 명문대를 포기하고 공무원 시험을 접고 이 라인 앞에 섰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사실상 정년이 보장되고 노조가 고용을 단단히 지키고 있으니까요. 복지는 또 어떻습니까? 사내 병원, 자녀 학비 지원, 주택자금 대출, 문화시설 이용권, 중소기업 직원 둘을 합쳐도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현대맨이라는 타이틀 하나로 지역사회에서 대우받는 건 덤이었죠. 그런데 이 신의 직장에는 아무도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는 이면이 있습니다. 한때 온라인 커뮤니티를 달군 사진이 있었습니다. 조립 라인 위에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손만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작업자의 모습. 와이파이 파업이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회사 와이파이에 접속은 하더래 손은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조직적 태업. 법적으로 파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라인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실제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의 대당 생산 시간은 도요타 등 글로벌 상위권 업체 대비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며 이 격차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회사는 이 구조를 30년 넘게 알면서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1987년 여름, 대한민국 노동 역사의 분수령입니다. 군사정권 아래 짓눌려 있던 노동자들이 거리로 쏟아졌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은 그 진원지 중 하나였죠. 피와 땀으로 쟁취한 노동조합, 그 출발만큼은 분명히 정당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1987년부터 2023년까지 현대차 노조는 거의 매년 파업을 단행했습니다. 파업 없이 넘어간 해가 오히려 이례적이라 불릴 만큼 분쟁은 일상이 됐습니다. 파업이 시작되면 라인이 멈춥니다. 라인이 하루 멈추면 손실이 수백억 원, 협력사 2, 3차 벤더까지 합산하면 수천억으로 불어납니다. 회사 입장에선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빨리 타협하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인 구조가 굳어졌습니다. 자연스럽게 노조가 갑이 되고 회사가 을이 되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죠. 요구사항은 해가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임금 인상, 복지 확대는 기본이었고 급기야 2000년대 들어 고용세습 요구가 등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년퇴직하면 아들에게 그 자리를 우선 배정해달라는 요구. 대한민국 사회가 능력주의를 외치던 바로 그 시절에 현대차 공장 안에서는 직업 귀족의 세습이 공공연히 논의되고 있었던 겁니다. 여론이 돌아섰습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지하던 시민들조차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 회사는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없다면 싸울 필요 없는 구조를 만들면 된다. 그 계산의 결과물이 바로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들입니다. 1913년, 헨리 포드는 인류의 생산 방식을 바꿔버립니다. 컨베이어 벨트, 차체가 일정한 속도로 흘러가고 각 위치에선 노동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한 가지 동작만 반복합니다. 생산성은 폭발적으로 올랐고 이 방식은 이후 100년 넘게 자동차 공장의 절대 공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컨베이어 벨트에는 구조적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공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한 명이 멈추면 전체가 멈춥니다. 노조에게 이 벨트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원천이었습니다. 현대차는 이것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울산 이노베이션 신공장. 이 공장엔 기존 컨베이어 벨트가 없습니다. 대신 AGV, 자율이동 로봇이 차체를 싣고 스스로 이동합니다. 각 공정은 독립된 셀 단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한 셀에서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셀은 계속 돌아갑니다.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밝히는 목적은 유연 생산성 향상과 다차종 홀류 생산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파업을 하려면 라인을 세워야 합니다. 세울 라인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를 세워도 옆은 계속 돌아갑니다. 100년 만에 노조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구조적으로 힘을 잃게 된 겁니다. 현대차는 이것을 유연 생산 시스템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누구에게 유연한 건지는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한 대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부품이 필요할까요? 평균 약 3만 개. 그중 차체 하부 구조물만 해도 수십 수백 개의 금속 부품을 용접해서 만들어냅니다. 이 작업엔 숙련 용접공과 수십 대의 로봇이 동시에 투입됩니다. 제조 원가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정이죠. 테슬라는 이걸 통째로 뒤집었습니다. 2020년 일론 머스크가 공개한 기가 캐스팅. 알루미늄 합금을 녹여 거대한 금형에 한 번에 구워서 차체 하부 구조 전체를 단 하나의 부품으로 찍어내는 기술입니다. 붕어빵 기계를 상생하면 됩니다. 다만 크기가 건물 한 층만 하고 나오는 게 붕어빵이 아니라 자동차 뼈대라는 점이 다를 뿐이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존에 70개가 넘는 부품을 용접해 만들던 구조물이 단 하나의 주조 부품으로 대체됐습니다. 공정수가 줄었습니다. 시간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줄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도 이 기술 도입을 공식화했습니다. 2025년부터 신규 플랫폼에 자체 개발한 메가 캐스팅 기술을 순차 적용하겠다고 밝혔으며 업계 분석에 따르면 이 기술 하나만으로 차체 조립 공정의 인력 구조가 상당폭 슬림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 번 더 짚어봅시다. 70개의 부품이 한 개로 줄어들 때 사라지는 것은 부품만이 아닙니다. 그 부품을 만들고 나르고 용접하고 검사하던 사람의 일자리가 함께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현대차는 아무도 자르지 않았습니다. 단 한 건의 강제 해고도 없었습니다. 노동법 위반도 없었습니다. 노조와의 정면 충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숫자는 줄고 있습니다. 조용히, 꾸준히,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현대차 국내 생산직 인원은 2010년대 중반 이후 꾸준한 감소 추세입니다. 강제로요? 아닙니다. 퇴직한 사람의 자리를 채우지 않은 겁니다. 채용 공고가 사라졌습니다. 한때 수만 명이 몰리던 그 자리가 이제는 공고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의 평균 연령은 이미 50대 초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7년 이후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핵심 세대가 바로 지금의 5060입니다. 이들이 정년을 맞이하는 속도와 회사의 채용 동결 속도를 함께 계산하면 10년 안에 현재 인원이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시나리오는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보다 완벽한 전략이 있을까요? 법원에 갈 필요 없습니다. 노조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여론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세월이 가장 확실한 구조조정 수단이 된 겁니다.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전략.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가장 잔혹한 이유는 저항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빈자리엔 과연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 걸까요? 2013년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세상에 공개한 로봇이 있습니다. 아틀라스. 처음 공개됐을 때 이 로봇은 어색하게 걷다가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은 웃었습니다. 저게 사람 일자리를 뺏는다고? 비웃음 섞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아틀라스는 테스트 환경에서 박스를 집어들고 계단을 오르고 사람이 하기 어려운 자세로 물체를 다룹니다. 현대차는 실제 공장 환경에서의 작업 가능성을 검증하는 테스트를 진행 중입니다. 아직 양산 라인에 완전 투입된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아틀라스는 24시간 쉬지 않습니다. 주말 수당이 없습니다. 야간 근무 거부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비용을 따져봅시다.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인수하는 데 쓴 금액은 약 1조 원. 반면 연봉 1억짜리 생산직 직원 1만 명을 10년 고용하는 비용은 1조 원입니다. 회사가 왜 로봇 회사를 샀는지 이 숫자 하나가 설명해 줍니다. 로봇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인간 노동자와의 인건비 대비 효율 격차는 기업 입장에서 점점 더 외면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벌어집니다. 현대차가 로봇을 만드는 회사를 샀다는 건 이제 그들에게 노동자를 뽑는 것과 로봇에 투자하는 것이 동일한 선택지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차는 자신을 지금 어떤 회사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최근 수년간의 주요 발표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동차 이야기가 아닙니다. AI, 로보틱스, 그리고 피지컬 AI. 디지털 공간을 넘어 물리적 세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인공지능. 쉽게 말하면 공장 안에서 스스로 생각하며 일하는 로봇 시스템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최근 수년간 로보틱스와 AI 관련 분야에 집행한 투자는 수조 원 규모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 자율주행 AI 스타트업 포티투닷 인수, 싱가포르 글로벌 혁신센터 설립. 다만 포티투닷은 로보틱스보다는 SDV, 소프트웨어 정의 촬영 전략에 가깝습니다. 이 두 축,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현대차가 그리는 미래 제조업의 양날개입니다. 현대차가 진짜로 팔고 싶은 것이 자동차에서 자동화 솔루션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내가 공장에서 검증한 로봇 시스템을 다른 제조업체에 파는 비즈니스 모델. 단순히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차를 만드는 방식 자체를 파는 회사로의 전환입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현대차에게 있어 공장은 이제 제품을 만드는 곳인 동시에 미래 먹거리를 실증하는 플랫폼이 됐다는 것. 그리고 그 플랫폼 위에서 인간 노동자의 역할은 점점 더 작은 칸을 차지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현대차 공장 안에서만 끝나는 걸까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귀족 노조가 선을 넘었지. 당연한 결과야. 저는 그 감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그 생각에 정중히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자본이 기술과 손을 잡았을 때 그 칼끝은 불편한 노동자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은 AI 상담 시스템 도입 이후 콜센터 인력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대형 물류센터에서는 피킹 작업의 상당 부분이 이미 로봇으로 대체됐습니다. 보험사의 단순 심사, 법률사무소의 계약서 검토, 회계법인의 데이터 입력. 이것은 공장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무실 이야기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까지 약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자동화로 사라지고 약 9,700만 개의 새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 예측 시점이 된 지금 중요한 건 이겁니다. 사라지는 일자리와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같은 사람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현대차 생산직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섰습니다.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30년간 믿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10년 후에도 그 자리에 사람이 필요할까요? 로봇과 경쟁할 것입니까? 로봇을 부릴 것입니까? 이 질문에 먼저 답을 찾는 사람이 다음 시대의 생존자가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로봇을 부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할 것들을 다루겠습니다.